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풍배 소설집 원산도에 수록된 내 너를 기다렸다라는 작품입니다. 50살 생일을 맞이한 최영선 씨. 그녀는 지난달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는데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속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남편은 휴가를 내고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는데요. 여행 생각에 기분 좋은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검찰청에서 걸려온 전화인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김풍배 작가의 내 너를 기다렸다. 여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 너를 기다렸다. 김풍배 지음. 문경출판사. 엊그제가 50살 생일이었다. 억울하다는 오기로 아직은이라면서도 거울 속 얼굴은 완연한 가을이다. 사진을 찍어준다며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조카 녀석을 피해 다니느라 혼났다. 에이징 콤플렉스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남자나 여자나 어떤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따른 콤플렉스 같은 걸 느낀다고 했다. 여자 나이 50. 꽃다운 청춘은 삽시간에 피었다가 속절없이 지고 마는 벚꽃처럼 가버리고 이제는 거울조차 쳐다보기 민망하게 변해버렸다. 지난달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지만 무료하게 지내다 보면 더 늙는 것 같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송이 엄마의 권유로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나가기 시작했다. 여럿이 어울려 전단을 들고 다니며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다 보면 하루 해가 금세 지나갔다. 몇 달을 다니다 보니 운 좋게 아는 사람의 소개로 몇 채를 분양하기도 했다. 통장에 생각하지도 않은 금액이 입금되었을 때는 가벼운 흥분마저 되었다. 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반짝 넘쳐나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으로 최근 몇 달은 실적이 전혀 없었다. 실적 없는 노력은 사람을 지치게 했다. 결국 남편의 만류에 못 이기는 척 그만두고 말았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무언가 가득 찼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허전함을 느낀다. 힘차게 펄럭이던 날개를 떼낸 나비의 몸통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기분이 여러 날 계속되었다. 여보, 어쩐지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 날개 떼어낸 나비 같은 느낌이 들어. 생일 뒷날 출근하는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힐끗 돌아보던 남편이 퇴근 후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갱년기가 되어 그렇다고 하며 연차 휴가를 낼 터이니 유럽으로 여행이나 다녀오자 했다. 여행이란 말에 온몸의 세포가 팽팽히 일어섰다. 더구나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이라니. 그렇게 즐기던 여행을 벌써 10년이나 못 갔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쉬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여행지를 상상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벨소리가 났다. 이 시간엔 누굴까? 액정을 보니 알 수 없는 전화번호가 찍혀 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스마트폰의 수신 버튼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다.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하여 끊으려 했으나 느낌이 이상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세요? 나는 다시 한번 상대방을 불렀다. 최영선 씨죠? 여긴 검찰청 수사관 김두식입니다. 굵고 차분한 낮은 음성이었다. 순간 잘못 걸려온 전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청 같은 데서 나를 부를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현재 박광래 씨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전화했는데 혹시 박광래 씨를 아시나요? 박광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전화 잘못 걸으신 걸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몰라요. 전화 끊을게요. 엉뚱한 전화라 생각하니 짜증이 나서 나도 모르게 충청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잠깐만요, 최영선 씨.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하는 통장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집 근처에는 그런 은행이 없어요. 정말 박광래 씨를 모르십니까? 모른다니까요. 전화 끊을게요. 잠깐만요, 최영선 씨. 잘 들으세요. 박광래가 광명시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최영선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4천만 원 단위로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제가 개설하지도 않은 통장을 어떻게 은행에서 만들어줘요? 두 가지 경우겠지요. 첫째는 최영선 씨가 박광래에게 자신의 정보를 빌려주어서 개설했을 수도 있고, 둘째는 박광래가 최영선 씨의 신상 정보를 도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지금 최영선 씨가 박광래와의 공범인지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달리 물기조차 바싹 말라버린 사무적인 말투로 설명해 주었다. 도통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내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니. 손도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러다가 내일 모레 여행도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 아니, 제가 박광래 씨도 모르고, 또 제가 개설한 통장도 아닌데, 제가 무슨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조사를 하시나요? 전 박광래 씨도 모르고 통장을 개설한 적도 없어요. 내가 목소리까지 떨며 소리를 높이자 그는 흥분하지 말라며 다소 누그러뜨린 목소리로 메모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잠깐만요. 나 물 한 잔 마시고 와도 돼요? 감정이 복잡해지니 눈앞에 늘 놓았던 메모지도 볼펜도 찾아지지 않았다. 그러세요. 마음을 잘 가라앉히시고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 최영선 씨 같은 분들이 낸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어 물을 컵에 따르다가 바닥에 쏟았다. 온몸이 동태처럼 굳어있어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발로 바닥에 쏟은 물을 닦고 있는 사이 다급하게 나를 찾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흘러나왔다. 제가 물을 엎질렀어요. 좀 닦을게요. 그러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최영선 씨가 박광래를 모르시면 최영선 씨도 피해자가 되니 우리 검찰에서 억울함이 없이 잘 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좀 진정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져 다소 마음이 진정되어 갔다. 최영선 씨, 메모가 가능하신가요? 그럼 적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적으세요. 사건 번호 2018 고합 08311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조처된 사건. 최영선 씨는 통장 매매, 양도 혐의 또는 개인정보 유출 도용에 관한 사건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과장 김두식입니다. 제가 김두식입니다. 잘 기록하셨습니까? 예,
기록은 해두었는데 제가 어려운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니 쉬운 말로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최영선 씨가 자신의 정보를 박광래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줘서 박광래가 최영선 씨의 명의로 통장을 사용해 자금 세탁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최영선 씨가 박광래와 공범이란 증거를 찾아보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최영선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박광래가 도용했다면 자연히 최영선 씨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고발되었어요? 그건 최영선 씨 통장에서 자금 세탁이 되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장 명의가 최영선 씨로 되어 있으니 최영선 씨에게 피해 본 돈을 받아내려고 최영선 씨를 고발해서 지금 수사 중인 것이지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사건 번호를 적으셨습니까? 예. 사건 담당 수사관 이름도 적었습니까? 예. 그럼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는 최영선 씨와 조사관 저 김두식의 통화 내용은 녹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녹취록은 재판에 최영선 씨가 출석하지 않고 출석을 가름하는 근거 자료가 되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최영선입니다. 사는 곳은 어딥니까? 충남 서산시 대산. 됐습니다. 여기 이미 기록된 대로 하면 되겠지요. 지금 서산에 사는 것이 확실하지요? 예. 이 사건은 최영선 씨가 피의자로 고발 조치된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대화한 결과 제 판단으로는 최영선 씨가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앞으로 묻는 사항에 대하여도 거짓 없이 증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이해하셨나요? 제 신상 정보가 도용되어 제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돼 자금 세탁이 이루어져서 제가 박광래 씨와 공범인지 아니면 저도 피해자인지를 밝혀내는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지금은 피의자도 피해자도 아닌 상태에서 조사받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조회한 바로는 최영선 씨는 범죄 경력도 없고 금융사기에 관한 어떤 이력도 없기 때문에 소환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통신 조사를 먼저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 이메일이 있습니까? 이메일은 왜요? 본 사건의 공소 요지와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메일 주소를 불러주십시오. 1234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곧 메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 수사를 하고 최영선 씨 담당 검사님께서 수사를 계속하실 겁니다. 또 무슨 조사를 받나요? 나는 검사라기에 덜컥 겁이 났다. 저는 최영선 씨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알아내는 데까지 조사했으니 그 다음 단계인 피해자로서 입증하려면 검사님께서 좀 더 조사해야 최영선 씨를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검사님과 연결될 겁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다. 도대체 내 신상 정보가 어디에서 새나갔단 말인가? 몇 해 전 농협에서 개인 신상 정보가 털렸다는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났다. 혹시 그때 새나간 정보에 이용당한 게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에 그대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더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보다 젊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좀 전에 김두식 수사관님께서 검사님과 전화 연결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2018 고합 08311입니다. 가만히 있자. 그럼, 박광래 자금 세탁에 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에 관한 사건이죠? 최영선 씨 본인 맞습니까? 네, 박광래 씨를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다가 문득 여행 생각이 났다. 이틀 후에 출발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섰다. 검사님, 제가 사실 내일 모레 외국 여행을 가야 하는데 출국할 수 있을까요? 최영선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 최영선 씨는 고발 조처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못 가죠. 김 수사관, 지금 당장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해서 최영선 씨 출국 정지해 놓으세요. 최영선 씨, 잘 들으세요. 최영선 씨 출국 못 합니다. 이 사건의 조사가 오늘 안에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임이 밝혀지지 않으면 출국 못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검사님,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생사람을 잡는 겁니까?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울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에 협조를 잘해서 오늘 중이라도 혐의가 벗겨지면 곧바로 출국 정지를 풀어드릴 겁니다. 검사들이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 울지 말고 진정하시고 제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좀 전에 김두식 조사관이 보낸 메일을 열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제가 조사할 내용을 보내드린 것이니 그것을 보면서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집 컴퓨터가 느려서 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요. 서둘지 마시고 열어보세요. 전화는 끊지 마시고요. 컴퓨터까지 가는데 불과 몇 발짝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생각이 어지럽게 눈앞을 가로막았다. 컴퓨터를 켜서 메일함을 열었다. 공문 2통이 있었다. 파랗고 빨간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낸 2통의 문서였다. 첫 번째 문서는 수사 협조 의뢰와 두 번째 문서는 공소 요지에 관한 것이었다. 소리내서 읽어야 하나요? 제가 혼자 천천히 보나요?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조사할 내용의 첫 번째는 보안 등급 특급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도 일체 함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증거물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번째 내용은 내 금융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서 모두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내용이네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차,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세상에 이런 조사 방식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문서 내용만 빼고 형식만 보면 너무도 완벽하여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검사라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면서 남편이 언제 퇴근하느냐고 물었다.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가고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꼬투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신문을 계속 이어갔다. 메일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누구에게도 이 조사받은 사실이나 내용을 발설하면 안 되고 심지어 남편에게나 형제 자매나 친척까지 앞으로 신문이 끝날 때까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며 만약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증거물 은닉죄로 간주하여 바로 검찰이 출동한다는 것이었다. 이쯤 되자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평소 어리석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당하다니 기가 막혔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놈들에게 농락당한 생각을 하니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고 애를 태웠는가. 이태 전 아랫동네에 사는 전식이네가 이놈들 때문에 큰 손해를 당할 뻔한 생각이 났다. 전식이가 군대에 가 있을 때 멀쩡한 애가 총상을 입어 급히 병원에 가야 하니 돈을 붙여달라고 해서 자칫하면 꼼짝없이 돈 300만 원을 날릴 뻔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전식이 삼촌이 부대에 전화하여 화를 면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못된 놈들에게 피해를 당했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점점 의분이 끓어올랐다. 이놈의 보이스패싱. 그래, 지금부터 내가 너를 낚으리라. 그러려면 이전보다 더 능청을 떨어야겠지. 갑자기 한 수 더 떠보고 싶었다. 제가 사는 곳을 아셔요? 지금 우리가 최영선 씨의 움직임을 그 위성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웃음이 빵 터져버릴 뻔했다. 모든 긴장이 풀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허튼 수작이란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알았다고 하며 다른 곳에 가지 않을 테니 빨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그는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냐고 묻기에 국민은행과 농협이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메일에 보낸 공문 2번째 사항을 읽어보라고 했다. 거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내 계좌를 모두 추적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조사한 내용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니 정확하고 진실하게 대답하라고 을러댔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그는 통장에 있는 잔액을 불러달라고 했다. 어차피 정확하게 대답해줘도 무방하다는 생각에 대담하게 고지고대로 불러주었다. 국민은행에 보통 예탁금 600만 원 정도 들어있고 농협에는 70여만 원이 남아있다고 했다. 더 없느냐고 물어 정기예금 2천만 원짜리 하나 더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 2천만 원짜리는 남편도 모르는 돈이었다. 내가 번 돈 일부와 생활비를 쪼개어 만든 비자금이었다. 그는 바로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나는 다시 한번 떼를 썼다. 지금 정기예금을 해지하면 애초 약정했던 이자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울먹였더니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그런 건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원상으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회복시켜준다고 했다.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면서 왜 돈을 찾으라고 하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내가 처음 입금할 때 돈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 여행을 떠나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라는 협박도 덧붙였다. 일련 번호 확인? 자꾸 웃음이 나왔으나 꾹 참았다. 이쯤에서 에이 빌어먹을 놈, 땀 흘려 벌어 처먹지 못하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수작이냐며 냅다 소리치고 끝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나 혼자 화를 피했다고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늘어난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끝까지 가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5분 전 4시였다. 은행은 오후 4시면 문을 내린다. 그 사실을 말하자 은행이 미리 연락해 놓으면 시간 후에라도 용무를 볼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 놓으라고 했다.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다 잡은 고기를 놓칠 것 같아 나는 실제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부탁해 놓고 통장과 도장을 손에 들고 집을 나섰다. 이제부터가 중요했다. 작전을 짜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사는 대산에는 국민은행이 없고 서산 시내로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기에 적어도 내 차로 가도 30분 이상은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운전해야 하는데 전화를 할 수 없으니 일단 끊고 은행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그리하라며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었다. 최영선 씨, 이제부터 우리가 최영선 씨를 감시할 것입니다. 공문 조항에 있는 거 읽어보셨죠? 누구에게도 말하거나 은행 직원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을 왜 해지하느냐고 물으면 잘 둘러대서 말하고 절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잘 협조하시면 모레 정상적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출국 정지도 풀어드릴 것입니다. 최영선 씨는 지금도 피의자 신분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전화에서 해방되니 날아갈 것만 같았다. 가벼운 흥분이 온몸에 퍼졌다. 이제부터 나는 명탐정 셜록 홈즈다. 나는 곧장 서산 경찰서로 달려갔다. 막상 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하니 불안해졌다. 큰맘 먹고 오기는 했지만 도둑은 쫓아야지 잡는 게 아니란 친정어머니 말이 생각났다. 과연 잘하고 있나? 좀 경솔한 행동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그놈들은 끊임없이 괴롭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실에 가서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지능수사팀에게 안내해 주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빠르게 설명하고 은행으로 가겠다고 했다. 경찰서에서는 경찰관 한 명을 나에게 대동시켰다. 차 안에서 경찰은 나의 행동 요령을 설명해 주었다. 첫째로 범인이 눈치를 챌 수 없도록 극히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변 안전은 책임질 터이니 안심하라고 했다. 은행에 가는 동안 계속 카카오톡 신호가 울렸으나 받지 않았다. 은행에 도착하여 평소 아는 배 팀장에게 사실을 말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배 팀장과 나는 고등학교 선후배간이다. 배 팀장은 나에게 대단하다며 고객 상담실로 들어오라더니 5만 원짜리 네다발을 건네주며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내가 의아해서 물으니 틀림없이 범인은 돈을 확인할 것이니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다발을 어긋나게 쌓아놓고 사진을 찍었다. 한눈으로 봐도 2천만 원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열어 카카오톡을 읽어보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그는 다짜고짜 짜증부터 냈다. 최영선 씨, 왜 카톡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딥니까? 위성으로 본다는 자가 어디냐고 묻고 있었다. 은행이지요. 지금 바로 돈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증거물을 사진 찍어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주의하세요. 나는 옆에 있는 경찰과 배 팀장에게 볼펜으로 돈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썼더니 경찰이 그리하라는 뜻으로 손짓했다. 나는 배 팀장과 눈웃음을 주고받으며 사진을 전송했다. 바로 문자가 왔다. 증거물을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시침이 떼고 무슨 증거물이냐고 물었더니 현금이 증거물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돈은 최영선 씨 것이 아니고 법적 증거물로 제출해야 하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잘 간수하여 집으로 돌아가면 금감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라는 것이었다. 집? 아니, 우리 집에까지 찾아올 셈인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경찰이 지켜준다고 해도 차후에 내 집까지 알게 되면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어떻게 하나? 순간 나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면서 집으로 찾아오면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돌아와 있을 건데 다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상대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음을 바꾼 듯 서산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금감원에 연락하여 직원을 서산으로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승용차냐 버스냐를 물으니
버스로 내려온다고 했다. 출발지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서울이라 했다. 버스로 서산까지 내려오려면 적어도 2시간 가까이 걸린다. 나는 지금까지 점심도 못 먹었다고 했다. 그 사이 점심을 먹고 버스 터미널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실제로 아침에 식빵 두어 쪽에 우유 한 잔 마시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고픈 줄도 몰랐다. 갑자기 시장기가 돌았다. 나는 경찰에게 대략 시간을 알려주고 나대로 행동하기로 했다. 경찰은 알았다고 하며 지금부터 내 주위에는 항상 자기들이 옆에서 지켜줄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었다. 나는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 해장국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오지랖 넓게 괜한 일을 자초해서 생고생한다는 생각과 이런 놈들을 잡아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서로 싸웠다.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어설픈 내 연기를 알아채고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또 다른 걱정도 되었다. 문득 남편이 생각났다. 아무래도 남편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빌려 남편에게 간략하게 그간의 일을 설명했다. 혹시라도 일당들이 내 전화를 도청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었다. 그런 일엔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했다. 놈들이 인질극이라도 벌이면 어쩌겠느냐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 했지만 이미 경찰까지 잠복하고 있어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은 곧장 나에게 온다고 해서 자칫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일단 경찰서로 가보라 했다. 식사를 마치고 터미널로 걸어가며 카카오톡을 보냈다. 반응이 없었다. 이 작자들이 눈치채고 물러선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조금 있으니 전화가 왔다. 식사는 잘 했느냐고 묻기에 밥이 넘어가겠느냐고 대답하자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금감원 직원에게 증거물만 잘 전달하면 금방 풀린다고 말했다. 곧 금감원 직원이 도착하니 공중전화 앞에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검사님, 1년 번호만 확인한다고 하셨잖아요. 증거물을 금감원 직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는 듯 항의를 했다. 기계로 확인해야 하므로 가져갑니다. 그거 확인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멀리서 남편과 경찰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 너를 기다렸다. 어서 와라. 공중전화기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나는 온몸이 긴장감으로 인해 마른 북어처럼 굳어졌다. 내 앞으로 오는 모든 남자가 다 그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모두 그냥 지나쳐갔다. 나는 혹 그에게 농락당하는 듯 싶어 가벼운 실망감마저 들었다. 나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화했다. 터미널 안에 있을 겁니다. 검정 가방을 들고.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받으시고 증거물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부분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바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대합실 약국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훤칠한 키에 호남형으로 생긴 남자가 서 있었다. 검정 양복을 입었고 뿔테 안경을 썼다. 한눈으로 보아도 공무원이나 기관원으로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혹시 금감원에서 오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영선 씨인가요? 나는 대답을 하고 그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그는 몇 마디 통화하고는 내게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악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진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못된 사람들과 일당이 되었을까?
나는 그가 통화하고 있는 사이에 곁눈질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편이 어느새 약국 안에 들어가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바로 곁에는 경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검정 파일을 꺼내어 내게 건네주려는 순간 삽시간에 4명의 경찰들이 다가와 그를 에워쌌다. 남편도 합세했다. 당신은 지금 금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얼굴이 헬쑥해지더니 체념한 듯 순순히 경찰의 명령에 따랐다. 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울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짜증이 날 정도로 나를 나무랐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다. 물론 나를 아껴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울컥 반항하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으나 애써 삼켰다. 나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저 실성한 사람처럼 멍한 기분이 되었다. 그러는 나를 보고 남편은 화를 내었던 게 미안했던지 내 용기를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잘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서운해서가 아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구분이 안 되었다. 그저 한바탕 악몽을 꾸다가 깬 기분이었다. 마치 누구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듯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일찍 자리에 누웠다.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잡힐 때 잠시 흔들리던 그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다. 집에 돌아오기 전 경찰서에 들러 조서를 작성하였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장소에서 조서를 꾸미는 것이 여간 불편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편과 내가 여러 번 호소했는데도 장소가 협소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내가 하는 말도 그가 들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들렸다. 나이는 38이고 사는 곳은 서울이며 노모와 단둘이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다고 했다. 실직한 지 6개월 되었으며 속칭 검사라고 하는 사람은 동네 목욕탕에서 만난 사이라고 했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별로 아는 것이 없으며 서산에 내려가서 서류를 건네주고 돈만 받아오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심부름값 치고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했다고 했다. 당장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할 처지를 생각해 30만 원을 준다기에 서슴없이 나섰다고 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잘못했다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 사람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다. 어찌됐던 한 패거리다. 나를 왼종일 그렇게 공포와 걱정 속에 밀어넣고 괴롭혔던 일당의 하나다. 생각하면 따끔한 벌을 받아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뚝뚝 눈물을 떨어뜨리는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릿거렸다. 엊그제 신문에서 30, 40대 실업률이 사상 최대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다. 거짓이 아닌지도 모른다.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자정 가까이 잠 못 들고 뒤척이다 간신히 잠이 들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에서 나오는 나를 보고 한마디 했다. 아이고, 괜찮아? 홍역을 치렀구먼.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렸어. 에이, 이 나쁜 놈들. 나는 남편과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어제처럼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제 겪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체념한 듯 절여진 배추잎처럼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낡은 어선에 달라붙은 달팽이처럼 내 의식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어제 입었던 옷에 카디건을 걸치고 대충 머리를 빗은 후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멀리 시내 버스가 오는 것이 보였다. 뛰다시피 걸어가서 버스에 올랐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버스 안은 한산했다. 1호 광장에서 내렸다. 경찰서 방향으로 가는 길가 농협주차장 앞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었다. 예금 통장 카드 대여 양도 금지. 통장 카드 비밀번호 요구하면 100% 사기. 그놈 목소리 쓰리고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걷다 보니 서점이 눈에 띄었다. 조그만 성경 한 권을 샀다. 경찰서에 들어가 지능수사팀장을 찾아갔다. 팀장은 고생했다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어제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성경을 보여주었다. 잠깐 만나서 이것만 전해주면 돼요. 팀장이 대신 전해준다는 걸 내가 직접 주고 싶다고 했다. 자꾸 조르는 나의 청을 더는 거절하지 못한 듯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팀장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후에 그를 데리고 나왔다. 딱 5분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그에게 바짝 붙어서서 나에게 다짐했다. 하룻밤새 몰라보게 초췌한 얼굴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바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저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나는 성경을 건네주었다.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영치금 10만 원 넣고 갈게요.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나 들리지 않았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얼른 일어나 돌아섰다. 부디 좋은 사람이 되셔요. 밖으로 나왔다. 안개인지 황사인지 사방이 뿌옇게 흐려 있었다. 까닭 모를 슬픔이 자꾸만 흐르는 눈물에 달라붙었다.